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거다 아니다 라고 뉴스에서는 위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미국 역사상 1960년 이래로 78번이나 인상 논란이 있었지만 인상됐습니다. 설날보다 더 많이 찾아왔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한도라는 게 대출 한도를 늘리는 거랑 같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채를 늘리면서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국가인데요. 보다시피 미국의 부채는 나날이 증가했죠. 줄인 적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부채가 증가해야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채 국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겠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가 올 때마다 이자를 낮추고 돈을 더 풀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부채이자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죠. 최근 금리 인상은 40년간의 흐름을 역행하고 위기를 유발했습니다. 시장은 고금리를 견딜 수 없는 구조예요. 40년 동안 저금리로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인 예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채 한도를 늘리려는 이유는 그동안 달러를 많이 찍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적자 정책을 많이 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미국은 많은 지원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국방 지출이 늘었습니다. 돈을 쓸 곳이 많아졌죠.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부채 한도 증액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유럽 위기랑 맞물렸던 것도 있었고 협상 지연이 됐었는데 그때 1조 5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클린턴 때도 셧다운이 됐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무원 무급휴직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마감 전에 해결이 될 거냐 아니면은 약간의 셧다운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될 거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진정으로 채무 불이행을 했던 사례는 1971년 닉슨 쇼크라고 봐요. 금 1온스를 35달러로 바꿔주기로 했던 게 금 태환제도였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미국이 기축통화가 됐었는데 금 교환을 정지한 발표가 닉슨 쇼크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채권을 가져와도 달러로 바꿔주지 않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면 증시는 큰 패닉에 빠질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23살이었던 레이 달리오의 말을 빌리면은 오히려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인수할 수 있는 거고 미국 경제는 워낙 강했죠. 당시 미국의 투기꾼들이 미국 달러와 전면전을 벌였었는데 결국은 몇 주 안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도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한다고 한들 미국 기업이 몰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경제가 쓰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일인 거지 약간의 초과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 빼고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과대 해석하는 거는 안 되겠죠. 실제로 닉슨 쇼크 이후에 휘슬러 증시 인덱스를 보면요 20%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버핏도 이때 열심히 기업들 인수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73년에 오일 쇼크로 증시가 큰 위기를 맞이했던 거죠. 두 번째 오일 쇼크도 보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작은 조정 후에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쌓인 이벤트들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재 때 증시가 30% 하락했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악재가 터지면은 30%가 하락할 거다라는 이론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약간만 하락하고 오히려 반등하는 기회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다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똑같은 이벤트가 벌어지니까 그때는 조금만 떨어져도 매수세가 달려드는 거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요란스럽지만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 한들 이거를 대신할 경쟁국도 없는 상황입니다. 탈달러 현상이 쉽게 벌어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달러랑 규모가 20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 달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브라질, 러시아, 중동, 중국, 남아공 이 나라들이 블록을 형성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탈달러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들이 위안화로 똘똘 뭉치거나 유로화처럼 새로운 화폐를 만들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요. 만들게 되면은 분열이 될 거라 봅니다. 첫 번째로 저 나라들의 인종 다르죠. 언어 다르죠. 정치적 시스템, 문화, 위치 제각각입니다. 하나로 통합이 쉽지 않아요. 그저 미국에 반대하기 때문에 뭉친 거죠. 이들의 이익이 맞아서 서로 뭉친 거라 보진 않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EU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익을 봤던 국가는 프랑스랑 독일이었어요. 남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가난해졌죠. 왜 그랬냐면은 환율, 관세, 적절한 규제를 가지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EU에서는 그런 도구가 없었죠. 그렇게 되면은 제조업 강력하고 금융이 강력했던 독일의 제품들 이런 것들이 남유럽을 침투하게 됩니다. 남유럽은 반식민지로 떨어지는 거죠. 경제상으로는 남유럽에서 돈이 독일로 흘러가는 거고
독일은 점점 더 경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 포지션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중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브라질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러시아라던가 남아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식민지화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눈으로 봤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통화를 단일화하고 경제를 통합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로의 지금 이권이 잠시 맞았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이권이 안 맞고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중국이 해야 되는데 자유시장을 해보지 않은 국가한테 이 역할을 맡길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들고 실제로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균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와 해결되고 났을 때 무엇이 변할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되면 미국은 부족한 유동성을 채우기 위해서 채권을 더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채 중심으로 금리가 크게 올랐거든요. 3개월물 금리가 5%가 넘었고요. 1년물도 보면은 금리가 5%를 넘었고요. 2년물도 최근에 약간 올라왔죠. 10년물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올라온 상태입니다. 단기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단기채 금리가 훨씬 더 높고 장기채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몇몇 채권 전문가들은 금리를 1.75%까지 계속 인하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미국 재무부가 가져간다는 뜻이죠. 증시로 들어올 자금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의 주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한도 증가가 통과된 다음에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시나리오만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다른 변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벌어질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들인 거고요.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은 부족한 유동성에서도 쌈짓돈을 꺼내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게 벌어지고 나면 무조건 B가 벌어질 거다? 이거는 논리적 오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려되는 거는 미국 예산 적자가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재정정책의 견제를 하는 명분이 되겠죠.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무슨 부양책입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재정에 부담을 주는 추가 정책이 더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동안 증시를 올렸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양책이었었는데 한동안은 긴축적인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몇 년 동안은 증시를 폭발적으로 올릴 만한 정부의 퍼포먼스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친환경, 전기차, 에너지, 국방 같은 전략 사업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기업을 끌어들일 만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두 다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미국이 이거를 정책으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주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당 섹터의 패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니면 미국 정부는 세금을 끌어올려서 세수를 증가시키고 그 돈으로 부양책을 해야 돼요. IRA처럼 이렇게 밸런스 전략을 써야 되는데 누가 더 세금을 낼 것인가? 기업들이 낼 거고 부자들이 낼 거고 금융회사들이 낼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 연설들을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죠. 더 많은 법인세를 올리자, 더 많은 부자 가세를 하자, 헤지펀드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올리자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금이 적은 국가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이동, 금융회사들의 이동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투자는 미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되고 나서 다음에 올 악재인데 한 번 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나눠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더 큰 위기 요소라고 봅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공실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느냐라 그랬는데 불편한 거에서 편한 거로 떨어지고 나면 다시 불편한 거로 올려가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의 편리함을 느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근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실업률도 낮은 편이에요. 근로자가 훨씬 더 갑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더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드 근무제라던가 재택근무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게 되는 거죠. 최근에 실리콘밸리 다녀왔을 때 느꼈던 거는 하이브리드 근무, 재택근무가 많았었습니다. 금요일날 빅테크 회사 중에서 굉장히 큰 회사를 갔는데 1층 사무실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하냐 했더니 재택근무 한답니다. 정말 집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괜히 발생한 게 아니구나. 실리콘밸리 쪽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치안이 안 좋은 곳들의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 이런 것들인데 미국 전반적으로 보면 모두 그렇다는 아니에요. 뉴스에서는 주로 샌프란시스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역별로 좀 안 좋은 것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오르고 공실률 떨어지고
떨어지고 유동성 마르면은 샌프란시스코의 4, 5년 부동산 위기가 터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펀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몇 이제 펀드들도 위기가 나올 거고, 최근에 우리가 느꼈었던 이제 미국 서부 지역의 지역 은행들이 파산하는 것처럼 여기에 투자했던 펀드들이 몇 개가 파산하면서 연준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연준이 이번에 은행을 살렸던 것처럼 국소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상업용 부동산도 살려낼 수 있을 거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어마어마한 리먼 쇼크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지도 않아요.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연연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은 오히려 내 계좌가 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좋은 기업을 사고 쭉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